자,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 정책과 다르게 그런 규정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외우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우리가 무엇을 사회복지 실천, 왜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을 왜 하는가 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사회복지가 무엇인가. 자,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자,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는 자, 사회 문제이든 개인 문제이든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욕구가 있어요. 자, 욕구.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터진 겁니다. 내가 이제 해서 힘들어 라고 하는 거라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문제가 되기 전이죠. 문제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한 거야? 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나 이거 했었으면 좋겠는데, 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욕구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나 이거 없으니까 안 되겠다. 야, 불편해. 그러고서 이제 뭐 도벽을 한다든지 뭐 상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욕구를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겁니다. 자, 해결하는 거고, 이 해결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겁니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프리드랜더라든지 장희혁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프리드랜더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각종의 뭐 법률이라든지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이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고 사회 보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보험이라든지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요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뭐 프리드랜더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뭐 장희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조직화된 사회복지 활동의 총체적이다. 그러니까 요런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예방부터요. 그러니까 욕구는 예방을 해야 되고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방부터 해결까지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회복지를 한다라고 이제 해결을 한다라고 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해결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자라고 하는 자녀적 개념과, 무슨 소리냐,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모두 도와주다 그러면 제도적 성격의 해결책이 있다. 자, 자녀적 성격은 보완적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완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녀적 성격과 제도적 성격의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녀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자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문제 있죠. 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게 자녀적이고, 욕구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제도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욕구,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제도적이다. 자,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은 자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스스로 누가 하는 거냐면 가족이라든지, 자, 본인이죠. 본인, 가족, 뭐 이웃, 지역사회, 그러니까 즉 뭐예요? 스스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았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국가가 거기서 부족한 점들을 도와주겠어. 야, 네 문제 네 스스로 해결했네.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안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가족, 지역사회가 하다가 여기서 뭐 한 거야? 부족분들 있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녀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제도적 성격은 아니, 그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욕구가 생기기 전에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면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 이런 해결하는 방법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제도적이다. 그리고 누가 해결해 줄 거냐? 국가가 해결하면 국가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국가가 해주냐? 당연한 거요. 자,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뭐 하는 거요? 자, 권리죠, 권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야,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냐? 미국 가서 합니다. 야, 미국아, 니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일본아,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야? 미국에서, 일본에서. 웃겠죠. 왜? 너는 우리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 아닌데 와갖고 뭐 떠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국회에 가서, 여의도 국회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국가가 해준 게 뭐 있냐? 세금 그렇게 갖고 하면서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 나와봐. 막 얘기하고 하면요. 언제 들어줄 거냐면 선거철에 들어줍니다. 선거철에 듣는 척이라도 할 거야. 왜? 뽑아달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 이런 것들처럼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권리가. 내가 막 가서 대통령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뭐 하면은 이게 한 1인 시위가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막 1년, 2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우, 막 귀찮아서라도 한번 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왜? 국민이니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근데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는 총 맞을지도 모릅니다. 자, 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제도적이라는 거야. 왜 해주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자녀적 성격에서는 왜 도와주는 거냐라고 하면 시혜적 성격이에요. 시혜라고 하는 것이 뭐야? 불쌍해서. 아우, 이 불쌍해 죽겠어, 그냥. 이거 못한다고 스스로 불쌍해 죽게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럼 밥 한 끼 사줘야지. 불쌍해. 안 돼. 애기들은 밥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시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적 성격에서는 그런 도와주는 것들을 시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 문제예요. 문제가 생기고 욕구가 생겼는데 그게 누구 탓이냐? 개인적 네 탓이라는 거. 야, 남들 일할 때 놀고 남들 놀 때도 놀고 야, 그래 네가 가난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가 뭐 제가 맨날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그러니 야, 남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요. 남들 공부할 때도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할 때도 공부 안 하면 뭐 떨어진다고. 떨어져요, 시험. 이게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험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이거 100% 공부 안 하면 100% 떨어지고요. 공부하면은 좀 이제 간당간당 하는 거죠. 50%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런 것들처럼 떨어지면 누구 탓인 거예요? 개인 탓인 거예요, 개인 탓. 왜?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빈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도적에서 뭐라? 제가 잘못 가르쳐서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가가 왜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냐? 뭐 때문에? 환경적 성격인 거예요. 이 환경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내가 만들지 못했고 뭘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거 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국가가 그거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적 수준을 보장해 줍니다. 이 정도는 보장해 줘야지 라고 얘기한다면 자녀적은요, 죽지 않을 만큼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이야, 죽지 않을 만큼. 야, 이 정도 주면 안 죽을 거야. 뭐 재난지원금, 우리 뭐 예전에 막 재난지원금 받고 막 이럴 때도 막 뭐 20만 원, 뭐 25만 원 뭐 이거 갖고 뭐 어떻게 살라고 뭐 주는 거야. 뭐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거죠. 그래도 뭐라는 거야? 모든 국민에게 다 줬어요. 이런 것들이 제도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굴 준다고 그랬어요?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 선별주의인데, 자, 뭘 선별하냐?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지 스스로. 내 스스로 도움을 받고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뭐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선별해서 주겠다. 모두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선별해서 줄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자산조사, 뭐 소득조사,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낚이는 게 낙인이 생겨버리는 그런 특징들로 나타나는 것이 자녀적 성격이다. 자, 그러면 제도적 성격은요, 보편주의예요, 보편주의. 모든 사람 주겠다. 뭐 네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겠어. 그거 뭐 조사하고 있어, 힘들게. 조사 안 할 거야. 그냥 다 죽구다. 자, 그러니까 뭐야? 자산조사라든지 소득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뭐 어쩐지 그냥 우리 국민 너 주민번호 있구만 이러면 준다라는 거야. 주민번호 있으면. 자, 그러니까 낙인도 생기지 않는 것이 제도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성격과 자녀적 성격은 모두 반대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 자, 이 변화인데, 자, 밑에 는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잖아요. 과거에는, 자, 이 과거에는, 자, 과거에는 우리 이제 자녀적 성격의 대용이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이 제도적 성격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물론 100% 다 넘어오진 못해요. 우리 이제 예산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00% 넘어오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은 것들이 대도덕 성격으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부모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많은 급여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복지의 실천입니다. 자, 실천의 의미. 뭐 하는 거요? 아까 이야기한 거 실천한다. 문제, 욕구 해결이에요. 해결해서 삶의 질 향상이 이거 삶의 질 향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요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삶의 질 향상을. 자,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해주면 안 돼. 이게 이게 사회복지 저는 뭐라고 하냐면 요 사회복지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왜? 계속 때려 부어. 그냥. 뭐야? 변한 게 없어. 사회복지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때려 부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계속 쓰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여기서 부어도 물이 차진 않죠. 대신 그렇다고 해서 물을 붓지 않는 순간 사회 문제가 터져버려요. 뭐 쉽게 얘기하면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제 밑 빠진 무더기로 계속 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능력 향상이에요.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도와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냥 돈 주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먹고 그냥 땡 먹고 땡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공급해 준다든지 요런 상황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복지사협회가 이야기한 게 문제 능력 해설, 대처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이 사회복지 실천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 사회복지 실천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적도 똑같아요. 실천의 의미나 실천의 목적이나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질 향상에서 능력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목적은 뭐냐? 실천의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 실천을 했는데, 사회복지 실천을 했는데, 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부었더니 그냥 밑만 빠져 있네. 뭐 이러면 의미가 없겠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도 뭐 하는 거야? 그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지는 순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더라도 물이 확 빠지는 게 아니죠. 밑이 깨져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새긴 하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차 있다가 새고 하겠죠. 차 있는 순간이라도 뭐 하는 거야?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주민들의 삶들,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뭐 할까요? 뭐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이잖아요. 뭐 아픈 사람이 안 아프게 되는 거, 그거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런 것들이 삶의 질 향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능력 해결 및 대처 능력 향상이에요. 처음에는 도와줘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태어납니다. 인간이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뭐 해주냐? 부모의 보호를 제일 많이 받는 게 인간입니다. 최소 20살까지는 부모의 보호를 받죠. 우리 동물 이런 거 보세요. 무슨 20년을 보호를 받아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좀 지나면은 우리 동물들 태어나는 거 보시면 태어나자마자 몇 분, 한두 시간만 되면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부모 쫓아서 이게 좀 있다가 한 1년 되면 이제 무리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고요. 한 20년이라고 하는 최소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보호를 받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죠. 물론 이제 동물들도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년 데리고 있으면서 사계절 돌아가는 것을 이제 키우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대처 능력들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잠재 능력, 잠재력. 가지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잠재력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지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개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실천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자,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요, 요 문제가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러면? 자, 좀 전에 얘기했어. 문제 욕구를 해결해야 삶의 질 향상이 된다. 거꾸로 보는 겁니다. 삶의 질이 향상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그런 것들처럼 이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감소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와요. 이런 목적들 그리고 이제 한번 해봤던 그런 실천을 했더니 이 실천이 너무 좋아 효과도 좋고 이러네. 그럼 뭐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정책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해서 실천하기도 하지만 실천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것들 가지고 정책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의 정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회 정의들 뭐예요? 문제 생기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천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근데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미국의 사회복지 사협회, 뭐 실천의 목적, 뭐 미국의 이제 사협회 기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물어보면 통틀어서 그냥 뭐 이렇게 사회복지 뭐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간혹 문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다 물어보니까 일맥상통한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미국 사회복지 사협회가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문제 해결 능력, 대처 능력이 향상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요? 서비스 획득하도록 원조하고 상호관계, 환경과 영향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 욕구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그냥 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요런 문제들이 어디서 하면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문제와 욕구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 자,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뭐 그럼 뭐 상호작용도 안 하고 뭐 욕구들 많이 없겠죠.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과 인간 간의 뭐 아니면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상호작용 통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욕구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조직이 개인의 부응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이 나오는 조직이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계속 나올 때 뭐라고 나면 개인이 조직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생겼어. 자, 클라이언트 문제가 생기면 기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해결하려고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개별화를 시켜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욕구는 왜 생겼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처럼 방금 이야기한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처하는 거지 개인이 기관에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에 기관이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돕는 것이 이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능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미시죠. 자, 미시, 뭐 중범위, 뭐 거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우리 미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접 서비스예요.
자, 직접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 서비스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모두 미시적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 서비스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주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교육도 시킬 수 있고요. 뭐 훈련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접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직접적인 방법들을 이 미시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거시는 반대예요. 간접 서비스입니다. 자, 간접 서비스인데, 자, 상담, 교육, 훈련과 같이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정책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들을 거시적 서비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미시는 자, 실천을 의미한다. 자, 거시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간접, 뭐 정책을 만든다든지 대안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중범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와 거시의 중간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간.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요 직접 서비스, 뭐 정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 껴 있으니까 클라이언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 직접 서비스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는. 자, 거시 간접 서비스는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클라이언트 자체를 만나질 않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자체를 만나지 않는 거지만 요 중범이 이 중간에 이제 있는 거니까 클라이언트를 만나겠죠.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데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세요, 요구하세요,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왜? 그거는 미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중범위는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서비스를 주되 그런 건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조력해 주는 거.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요 중간적 또는 중시적, 뭐 저는 이제 중범위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중범위에 대한 수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뭐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뭐 자원이 없다라고 하면 자원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뭐 이런 사회복지 실천이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 시험이 나오면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요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시, 중범위, 미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은 실천론에서 뭐 나올 수도 있고요. 기술론하고 해서도 겹친다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천의 이념. 학문입니다. 자, 이런 이념들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이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인도주의입니다. 자, 인도주의. 자, 인도주의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박애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인도주의, 박애사상 똑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인도주의 박애사상, 쟤 뭐라고 하냐면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왜 도와주는 거야? 아, 그냥 저 사람 밥도 못 먹고 나는 밥 잘 먹고 있는데 저 사람 밥도 못 먹잖아.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 뭐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이제 전쟁고아들 뭐예요? 야, 저기 애들 막 전장 나왔고 밥도 못 먹는디야. 그러니까 막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미국에서 구호물자 날라오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인도주의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도주의 사상으로 이제 다른 나라 뭐 지진이 났다든지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인도주의 사상을 가지고 도와준다. 박애주의 사상을 가지고 도와준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불쌍해서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인 뭐 이타주의, 이타적 성격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불쌍해서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인도주의를 박애주의 사상 뭐
어디서 많이 보냐면 자선조직협회입니다. 또 역사에서 이제 자선조직협회를 이제 배우긴 하겠지만 이런 인도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우회방문원이 만들어졌고 그 우회방문원들이 중복과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자선조직협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주의 사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협회가 요 자선조직협회다라고.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의 인도주의 사상이 뭐 중요한 정신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구호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사회 진화론입니다. 자, 우리 사회 진화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선조직협회에서 인도주의와 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요 이론을 가지고 자선조직협회들이 이제 움직이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은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진화론에서 가지고 온 이론입니다. 즉 뭐예요? 진화론. 환경에 잘 적응하면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했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것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환경이 변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이 변하는데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언제일까요? 우리 산업혁명이죠. 유럽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에 잘 타고난 사람들은 어때요? 부자가 됐을 겁니다. 뭐 이런 것까요? 우리 코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코인. 그리고 막 코로나 때 뭐 이제 이런 역할들. 뭐 이제 이런 것들. 뭐였을까요? 우리 IMF 있을 때 뭐가 있었어요? 자, 이 IMF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요. IMF 때 땅 샀던 사람들 다 부자 됐을걸요? 자, 그리고 뭐요? 뭐 할 거 없는데 70년대, 60년대, 70년대, 저기 이제 원래 강남이 논이었잖아요. 거기 여기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잘 타고났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고 오렌지종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잘 타고나든지 아니면 그 환경에 잘 적응했든지 이러면 부자로 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통제적인 측면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건, 야, 나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게 자선조직협회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조직협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이 이제 사회 진화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하면, 야, 내가 이렇게 부자 됐다니까? 부자 될 때 나 이렇게 노력했어. 니네는 뭐 했냐? 뭐 이런 거 안 했잖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 통제적,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처럼 사회 통제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 정신 세계관들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성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성격 갖고 있고 부지런한 이런 사람들이 사회 적합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런 사회 적합계층이 있고 부적합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이런 사람들은 이 부적합한 그런 계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자유방임주의, 이게 의미가 다 비슷한 겁니다. 자유주의.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 의미,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똑같은 의미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둬. 그래서 네 스스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자유방임주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개인주의 순으로 조금씩 약해진다라고 해요. 뭐가? 국가의 개입. 자, 국가의 개입이 없어요. 이 자유방임주의는 없습니다. 자유는 뭐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 방임은 놔두는 거죠. 네 맘대로 해. 그럼 누가 책임져? 책임도 네가 져야지. 왜 이거 도와달라고 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국가는 오로지 경제예요, 경제. 경제 발전에만 목숨을 붓고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어렵고, 야, 뭐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많이 사는데 평등할까요? 사람 사는 게 평등한가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기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등할까요? 무슨 평등을 해요? 평등하지 않죠.
안 평등한다니까요. 자,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평등해? 평등할 거면 사회주의가 돼야 되겠죠. 공산주의가 돼야 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될 수 없는 거야. 자유방임주의 이런 것들은 네 능력에 따라서 하겠다. 오로지 이제 경제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면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부의 극대화를 시키냐. 그죠?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나타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요 자유방임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유주의는요. 야. 그래도 조금은 경제 이런 것도 하겠지만 좀 이제 조금은 해줘야지.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요. 네가 모든 네 행동을 하는 것들은 네가 책임지는 게 맞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어느 내가 그래도 조금은 국가의 개입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지.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그거 안 하면 이 사람들 다 못해. 그래서 그 자유적인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국가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 요 자유주의다. 그러나 큰 틀은 뭐예요? 스스로 먹고 사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 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라고 하면 진짜 이 사람들 못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자, 우리 쉽게 생각할게요. 자, 여러 사람이 삽니다. 파이는 정해져 있어. 10명이 살고 있는데 파이가 10개입니다. 그냥 하나씩 들고 가면 돼.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뭐야?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이제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능력이 이만큼인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갖고 왔냐. 이러면서 어때요? 누구는 2개, 3개 이렇게 갖고 가면서 이제는 1개 못 갖고 가고 뭐 0.1개, 0.2개 이렇게 갖고 가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겨?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0.1개, 0.2개 갖고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 생기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으로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 빈곤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2015년 이전에 이제 절대적 빈곤을 할 때 최저선 계빈을 적어 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돼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 절대적 빈곤인데 그 절대적 빈곤선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겐 최소한으로 빈곤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개인주의는 뭐요? 빈곤의 책임은 개인인 거예요. 개인.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들은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개인에 의해서 빈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이렇게죠. 이렇게 여기가 크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이 제일 큰 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뭐 빈곤은 개인 책임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최소한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 정책론에서 이제 배우긴 하실 텐데 이 영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 구빈법도 나오는데 신구빈법에 보게 되면 이 열등처우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긴 하겠다라는데 어떻게 도와줄 거냐? 자, 우리 이런 거요. 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홍길동이 있어. 이 홍길동이 이 최저임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있거든. 걔네보다 어떻게 더 열등해야 되는 거야. 여기 와서 국가의 혜택을 받는 더 열등해야 돼. 싫으면 뭐야? 나가서 네가 이제 스스로 먹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열등처의 원칙이라든지 뭐 최소한의 수혜자 원칙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게는 해주는 것이 요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열등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오니까 내가 그냥 내가 이제 알아서 먹고 살 거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다. 그래서 모든 것은 빈곤 이런 것들은 개인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개인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인정도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합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요. 자,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인도주의, 뭐 사회진화론,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개의주의 이거는 뭐야? 다 오로지
네 뜻이에요, 네 뜻. 그러니까 좀 전에 배웠던 자녀적 성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녀적 성격에 대한 내용들로 요런 뭐 인도주의 진화론 같은 경우는 자선조직협회 슬로건이거든요. 그 목적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들이 이제 요런 것들인데, 그 빈곤한 사람들 이제 도와주자, 그 사람 선택해서 도와주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 내용들이다라고 하면요, 민주주의는 반대요, 반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이제 이 사회민주주의는 점진적 사회주의예요. 점진적 사회주의. 이 점진적 사회주의라고 해서 뭘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간다고 하지만 사회주의로는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와 비슷해지려고 하는 거죠. 뭐요? 우리 이제 공평해지고 평등해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뭐요? 세금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들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능력들 다 인정해 줄게. 네 인정해 줄게. 막 운동성세를 막 1년에 막 10억, 20억, 30억씩 벌어. 뭐 그러면 어때요? 뭐 세금 막 50% 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벌어도 많이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처럼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등을 좀 주장하는 것이 요 사회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은 환경 탓인 거예요.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그래서 가난해지게 되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 국가가 책임져서 국가가 해결해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사회민주주의를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 인보관이에요. 인보관 운동.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은 대부분 반대적 성격이고요. 자선조직협회의 내용들은 자녀적 성격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인보관은 이 제도적 성격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그래서 뭐요? 국가 개입을 인정하는 거죠. 국가 개입을 인정해서 국가가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요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민주주의. 자, 신마르크스가 있습니다. 자, 신마르크스. 자, 막스주의죠, 막스. 자, 마르크스는 이제 막스로 뭐예요? 사회주의를, 사회주의 점점 더 나아가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르크스, 신마르크스는, 자, 마르크스에서 이론에서 이제 파생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워요. 뭐냐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생산, 공동배분이죠. 생산, 공동, 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누구 거요? 국가 겁니다. 국가 거. 그래서 민간들은 다 뭐 똑같이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같이 쓰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더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된 거죠. 근데 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유주의, 방임주의, 뭐 이렇게 나왔던 개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게 민주주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 사유재산을 인정했더니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찬성하고 해서. 자,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파생된 게 신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르크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럼 이게 뭐 다른 거냐? 뭐 사회주의랑 똑같은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원래 있었던 공동생산, 공동배분, 뭐 처음에 이제 짜르죠. 러시아, 이제 중국, 뭐 북한,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갔던, 뭐 이제 얘네들이 이제 텐데, 저는 북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나는 사회주의로 안 보거든요. 공산주의로 안 봐요. 그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입니다. 독재주의. 이건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공동생산, 공동배분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중국, 러시아를 볼게요. 자, 러시아는 일단 이제 러시아라고 볼 수는 없죠. 소련이었죠, 소련. 자, 소련이었는데, 자, 중국을 조금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중국이 이 마르크스주의를 실시하면서, 사회주의를 실시하면서 문호개방을 안 했습니다. 문호개방을 안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문호개방을 하는 거죠. 이게 신마르크스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공동생산, 공동배분, 이런 것들처럼 했던 마르크스주의를 기준으로 하면서 뭐예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실패한 사상입니다. 이 사회주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계속 될 수 없는 그 사상인데, 이 신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문호개방을 하면서 뭐 중국들의 이제 부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버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우리 뭐 특정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우리 중국 제품 생각하는 우리 이제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이런 것들 막 생각나는 것들 있는 것들처럼 이게 이제 문호개방을 실시하면서 자본주의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에서 이제 파생됐긴 했지만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뭐예요? 자본주의에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입장을 견지하지만 어느 정도 뭐가 있는 게 자율성이 들어가는 거야.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틀은 마르크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뭐 하나요?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면서,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플러스 자본주의예요. 이를 혼합해 놓은 것이 신마르크스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었던 이런 돈들, 그 자본들을, 사유재산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요 신마르크스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도 어느 정도 임진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 계급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합쳐진 것이 신마르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중국이 그런 것들이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러시아도 문호개방이 다 돼서 러시아를 사회주의로 보긴 좀 어렵잖아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동생산, 가스 팔고 막 이러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 이제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신마르크스다라고 얘기하면은, 자, 이제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자, 제가 만을 따 원할 원이라고 하거든요. 다원주의를 만을 따 원할, 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서 사회복지가 발전된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다원주의, 이거 이제 정책론에서 배우실 겁니다. 이런 다원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실천에서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만을 따 원할 원. 이게 한자가 진짜 만을 따 원할 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외우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다원주의는 만을 따 원할 원,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것이 사회복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실천에서 볼 때는 원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제 정책론에서 또 이것도 있거든요. 복지다원주의도 있어요.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지 주체의 다원주의예요. 다원화입니다. 다원화.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를 뭘로 두면 다원화로 보셔도 돼요. 다원화. 그래서 복지의 다원화입니다. 주체, 실천 주체입니다. 주체의 다원화입니다. 다원주의. 많은 사람이 원한다. 왜? 나도 사회복지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국가만 사회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 나아가 이제 민간까지도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다원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천 주체의 다양화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 클라이언트의 다원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주체의 다원화는 기관이라고 할까요? 기관을 운영하는데 국가라든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뭐가 있어요? 민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은 실천 주체도 있지만
그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들도 있죠. 자, 클라이언트의 뭐요? 독특성이라든지 개별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특성에 맞는 서비스들을 줘라. 아동은 아동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그리고 그 장애인 안에서도 그 안에 아동들 뭐 이런 환경들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원주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독특성, 개별성을 인정해 준다. 예전에는 야 서비스 받는데 그냥 받아, 이거 줄게 받아 라고 했어요. 왜? 국가가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독점을 하고 있어서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왜? 지방정부도 민간도, 우리 민간으로 볼까요? 자, 우리 노인을 보겠습니다. 노인. 자, 아직까지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게 노인이니까 주간보호센터, 뭐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여기가 서비스가 더 좋네. 나 여기가 더 우리 마음에 드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다원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뭐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고객이라든지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주고 거기에 맞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다원주의다라고 해요. 많게 이제 이 다원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뭘로 본다고요? 클라이언트는 그냥 서비스, 원래는 자 서비스 수혜자였잖아요. 그냥 서비스 받으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클라이언트를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이 사람들을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보는 거예요. 소비자, 고객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의 뭘 맞춰주려고, 욕구를 맞춰주려고 이 복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그 욕구를 맞춰주면서 이 서비스를 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다원주의다 또는 다원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개관들이었죠. 실천에 대한 이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들, 뭐 이런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개념 있죠. 이 개념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들이 정말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뭐 인도주의가 뭔지 이런 개념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